아침마다 챙겨 먹는 그 알약, 정말 당신의 몸이 원하는 걸까요?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기 위해 습관처럼 삼키는 작은 알약이 사실은 당신의 몸을 조금씩 지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피로가 깊어지고 소화가 더디고 잠이 점점 얕아지는 이유가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을 오늘 한번 바꿔보셔야 합니다. 저는 이국종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사람들의 몸이 어떻게 무너지고 회복되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안타깝게 만든 것은 건강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영양제를 챙겨 먹던 분들이 오히려 그 영양제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몸에 좋은 거니까요. 다들 먹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해독 기능이 떨어지고 간과 신장은 더 많은 부담을 받습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던 양이 어느 순간부터 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괜찮다고 믿습니다. 남들도 먹으니까, 광고에서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음 하나로 알약을 삼키죠. 하지만 그 믿음이 바로 몸을 천천히 무너뜨리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는 의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무심코 복용하고 있는 5가지 영양제의 숨은 위험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제가 직접 만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좋다고 믿는 것들이 어떻게 몸을 해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일 아침 약통을 여는 당신의 손이 잠시 멈출지도 모릅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진짜 회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몸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 영양제의 진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 비타민. 하나로 충분하다는 착각. 많은 사람들이 종합 비타민이라는 이름만으로 안심합니다.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이 들어있으니 하나만 먹으면 되겠지. 부족한 걸 다 채워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3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종합 비타민, 점심에는 루테인, 저녁에는 오메가를 챙겨 드셨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지요? 라며 웃으셨지만 몇 달 뒤 피로가 심해지고 입맛이 사라졌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여러 영양제를 동시에 복용하면서 비타민 A, D, E, K가 중복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특히 이런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서 배출되지 않고 간에 쌓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독으로 변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은 몸에 좋으니까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타민도 결국 약의 형태로 농축된 화학 물질입니다. 음식 속 비타민은 천천히 흡수되어 몸이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그러나 알약 형태의 고농축 비타민은 몸이 선택할 틈도 없이 모두 흡수됩니다. 그 결과 간과 신장은 과부하에 시달리고 해독 능력이 떨어지며 피로와 소화불량, 두통 같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비타민은 부족할 때 잠시 도움을 주는 조력자일 뿐 매일 채워 넣어야 하는 필수품이 아닙니다. 특히 식습관이 비교적 균형 잡혀 있다면 대부분의 비타민은 음식만으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견과류, 생선을 고루 먹는 식단이라면 굳이 종합 비타민을 매일 복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넣으면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피로가 누적되고 입맛이 떨어지고 잠이 깊지 않다면 그것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과해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종합 비타민은 우리 몸의 균형을 맞추는 보조도구이지 건강을 보장하는 마법의 알약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무심코 비타민을 삼켰다면 잠시 멈춰 성분표를 확인해 보세요. 이미 다른 영양제에서 같은 성분을 먹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몸이 원하는 것은 많이가 아니라 적당히입니다. 균형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영양제입니다. 두 번째, 오메가, 혈관에 좋다는 믿음의 함정. 요즘은 오메가3가 마치 모든 질병을 예방하는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집니다.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광고 문구를 믿고 하루에 몇 알씩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좋다는 기름이
오히려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한 환자는 심장 건강을 위해 오메가3를 하루 3알씩 1년 넘게 복용했습니다. 처음엔 혈압이 조금 안정된 것 같다고 느꼈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이유 없이 멍이 잘 들고 코피가 자주 나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너무 묽어져서 생긴 현상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혈소판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떨어져 있었고 간 기능 수치 또한 불안정했습니다. 그분은 결국 영양제를 끊고 식단을 조절한 뒤에야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오메가3는 분명 필요합니다. 심장, 뇌,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좋은 지방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적정량을 지키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 일정량만 필요로 하며 그 이상은 간에서 모두 분해해야 합니다. 과량 섭취가 반복되면 간은 지치고 피로가 쌓입니다. 특히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사람의 경우 오메가3를 함께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도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사람은 오메가3 보충제를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중에는 오메가3 육구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겉보기엔 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이미 오메가6가 과도하게 많습니다. 여기에 보충제로 오메가6을 더하면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지방이 과잉 저장되어 혈관을 막거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혈관을 지키려던 오메가가 되려 혈관을 지치게 만드는 역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좋은 기름도 지나치면 독이 됩니다. 몸은 항상 균형을 원합니다. 오메가3의 이상적인 비율은 오메가6 대비 1, 4 이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인은 이미 그 비율이 1:10 이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영양제를 추가로 먹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 속에서 자연스럽게 얻는 것입니다. 고등어, 연어, 꽁치, 참치 같은 등풀은 생선에는 천연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2~3번 손바닥만 한 크기의 생선을 식단에 포함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튀김용 기름 대신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견과류 역시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혈관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가 지나치게 묽어져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분명 유익한 지방입니다. 하지만 몸이 필요로 하는 양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건강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보낸 작은 신호 피로, 멍, 코피. 그것은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이제 그만이라는 몸의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영양제를 덜고 식탁 위의 음식을 다시 돌아보세요. 자연이 주는 지방이야말로 진짜 약입니다. 세 번째, 칼슘. 뼈를 지키려다 혈관을 굳히는 위험한 선택.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 듣습니다. 칼슘을 꾸준히 먹어야 뼈가 약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칼슘제를 챙겨 드십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30년 동안 병원에서 그런 환자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뼈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먹은 칼슘이 오히려 혈관을 굳히고 심장을 조여오는 경우를 말이죠.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골다공증이 걱정돼 하루 2번씩 칼슘제를 꼬박꼬박 챙겨 드셨습니다. 처음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몇 달 뒤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관벽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칼슘이 피 속에 과도하게 쌓여 혈관을 따라 침착되면서 마치 석회처럼 굳어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뼈를 지키려던 게 결국 심장을 조였어요. 칼슘은 분명히 뼈와 치아를 단단하게 만드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음식에서 얻는 칼슘과 보충제로 섭취하는 칼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음식 속 칼슘은 천천히 흡수되어 몸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지만 알약 형태의 칼슘은 한 번에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때 남은 칼슘은 혈관벽에 들러붙어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결국 동맥경화를 유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1200mg 이상의 고용량 칼슘제를 복용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근경색 위험이 약 30%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게다가 남은 칼슘은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신장에서 결정을 만들며 요로결석으로 이어지고
허리 통증이나 옆구리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신장 결석은 한번 생기면 재발이 잦고 심하면 신장 기능이 떨어져 만성 피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칼슘은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 속 자연식 칼슘을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멸치, 두부, 시금치, 미역국, 깨, 검은콩 등 우리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음식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멸치는 칼슘과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어 흡수율이 높고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도 좋은 선택이지만 유당불내증이 있다면 두유나 두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은 칼슘의 흡수를 돕는 최고의 천연 비타민입니다. 하루 15분만 햇빛을 쬐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비타민 D가 생성되어 칼슘이 뼈로 가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단백질이 적거나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식단 전체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 보충제는 의사와 상담 후에 필요한 기간에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생 먹어야 하는 건강보험이 아니라 일시적인 도움일 뿐입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뼈가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칼슘은 혈관을 굳히고 신장을 지치게 하며 몸의 순환을 막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뼈는 약으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사와 햇빛, 그리고 꾸준한 움직임이 진짜 약입니다. 건강은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의 식탁 위에 멸치 한 줌, 두부 한 조각, 햇빛 15분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칼슘 보충제입니다. 네 번째, 글루코사민 믿음이 만든 착각. 무릎을 지키려다 몸을 해치는 길.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통증이 느껴지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글루코사민입니다. 관절 연골을 보호하고 부드럽게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매일 한 알씩 챙겨 드시죠. 하지만 저는 지난 3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관절을 지키기 위해 먹은 그 알약이 오히려 간과 신장을 지치게 만들고 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 통증이 심하셨던 분이었죠. 글루코사민을 1년 넘게 매일 복용하셨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통증이 조금 줄어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피로가 심해지고 식욕이 떨어졌습니다. 결국 구토와 소화불량 증상이 생겨 병원을 찾으셨죠. 검사 결과간 수치가 높게 나타났고 신장 기능도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복용을 중단하고 식단과 생활 습관을 바꾸자 몇 달 만에 몸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줄만 알았는데 그게 제 몸을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어요. 글루코사민은 원래 우리 몸의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에 있는 성분이니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외부에서 고농축 형태로 섭취할 때입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양을 훨씬 넘어서면 남은 성분은 간과 신장이 해독해야 합니다. 해독 기능이 떨어지는 노년층의 경우 이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처음에는 피로감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소화가 더뎌지고 부종과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글루코사민은 대부분 새운악의 껍질에서 추출됩니다. 그래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붓거나 호흡이 막히는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기도 하며 심한 경우 호흡 곤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글루코사민이 혈당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관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관절은 알약이 아니라 습관이 지킵니다.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하루 30분 이상 걷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3-6kg 증가합니다. 조금만 걸어도 땀이 나는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관절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단 또한 큰 역할을 합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풀은 생선에는 염증을 줄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미역 같은 녹색 채소에는 비타민 K와 항산화 물질이 많아 관절과 뼈를 튼튼하게 유지해줍니다. 생강, 강황 같은 향신료에도 항염 성분이 있어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글루코사민은 절대 나쁜 영양제가 아닙니다. 다만 몸이 필요하지 않은데 꾸준히
과하게 섭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건강은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약에 의존하지 마세요. 걷기, 스트레칭, 균형 잡힌 식사, 햇빛 아래에서의 15분이 단순한 습관들이야말로 관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치료입니다. 글루코사민이 해줄 수 없는 일은 바로 당신의 작은 습관이 해냅니다. 5번째, 고용량 비타민, 많을수록 좋다는 위험한 착각. 비타민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단어입니다. 피곤할 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혹은 단순히 기운이 없을 때 비타민이라도 먹어야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믿는 이 비타민이야말로 잘못된 복용법으로 인해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비타민은 부족할 때만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좋은 거니까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하루에도 몇 알씩 비타민을 삼키며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과다 복용된 비타민은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A와 D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몸에 축적되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간과 신장을 공격합니다. 특히 비타민 A를 장기간 과량 섭취하면 골밀도가 낮아지고 골절 위험이 증가하며 임산부의 경우 태아 기형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중년 여성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피로가 심해져서 비타민을 하루 3번씩 챙겨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 몇 주간은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두통과 구역감, 그리고 수면 장애가 생겼습니다. 검사 결과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고 비타민 과잉이 원인이었습니다. 복용을 중단하고 식습관을 바로잡자 몇 달 후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녀는 좋다고 믿었던 게 결국 제 몸을 해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비타민C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면역력 강화에는 고용량 비타민C가 최고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1000mg 이상의 비타민C를 장기간 섭취할 경우 설사와 복통, 신장 결석의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합니다. 비타민C는 체내 대사 과정에서 옥살산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칼슘과 결합하면 옥살산 칼슘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비타민을 건강의 상징처럼 생각하지만 지나치면 그 건강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독이 되는 셈입니다. 또한 비타민 B군 역시 과량 섭취 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얼굴이 붉어지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통풍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부작용이 대체로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순한 피로로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피로가 누적되고 잠이 불안해지며 식욕이 줄어드는 그 시점에서 이미 간과 신장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비타민은 약이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 보조 수단일 뿐입니다. 진짜 비타민은 알약 속이 아니라 식탁 위에 있습니다. 제철 과일과 채소, 통곡물, 생선, 달걀, 견과류, 이 자연의 음식들이야말로 우리 몸이 가장 잘 흡수하고 가장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타민입니다. 음식 속의 비타민은 몸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비타민을 약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음식으로 채우면 충분합니다. 식사를 거르지 않고 하루 한 끼라도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챙긴다면 비타민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고용량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리듬에 맞춰 먹는 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좋다고 믿는 그 알약, 정말 당신의 몸이 원하고 있을까요? 몸은 언제나 솔직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을 계속 넣으면 언젠가 반드시 반응이 옵니다. 그건 비타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한데도 멈추지 못해서 생기는 피로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고 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찾습니다. 몸에 좋은 단백질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믿음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병원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단백질을 채운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습관이 오히려 신장을 지치게 만들고 몸속 노폐물을 쌓이게 했던 사례들 말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과잉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남은 단백질은 체내에서 암모니아로 분해되고 신장이 그것을 걸러내야 합니다. 신장이 이미 약해진 중장년층에게 이 과정은 큰 부담이 됩니다.
피로감이 깊어지고 소변이 탁하거나 냄새가 진해지며 손발이 붓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단백질 보충제를 물 대신 우유나 다른 보충제와 함께 섞어 마시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식사로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끼에 생선, 달걀, 두부, 콩, 닭가슴살 중 한 가지를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이보다 잘 흡수되는 단백질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운동선수나 영양결핍 환자처럼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매일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단백질을 더 먹는다고 근육이 늘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스트레칭, 그리고 제때의 식사가 근육을 지키는 진짜 해답입니다. 몸이 원하는 것은 과잉이 아니라 균형입니다.